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12편 끝내 이루지 못한 부흥의 꿈. 북을 울려라! 더 힘차게 누를 저어라! 적진으로 돌진하라! 겁내지 말고 계속 돌진하라! 하트를 던지고 적선으로 건너가서 적들을 토멸하라! 서기 663년 8월 말 변산반도의 동진강 하구로 추정되는 백촌강 혹은 백강구에서는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나당연합군을 맞아 격돌했는데 그때까지도 유례가 없던 국제 해상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나라의 군장이 적선 170척을 거느리고 백촌강에 진을 치고 늘어서 있었다. 일본 서기에는 그 170석의 배가 모두 당나라 병선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백강구 전투에 동원된 선단에는 신라의 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김영관 연구관이 백제 부흥운동 연구에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당의 수군이 보유한 전함의 크기는 서기 660년에 백제 원정 당시를 참고하면 전함 한 척당 약 65명이 탈 수 있는 규모였다. 그렇다면 손인사가 거느리고 온 7,000명의 증원군이 타고 온 전함의 수는 약 100여 척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백강구 전투에 170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수군이 외의 수군과 전투를 벌였다면 나머지 70척은 신라 수군의 전함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당연합군과 맞싸운 백제와 외의 연합군의 경우 왜군 전함 1,000척이 주축이긴 했으나 부흥 백제구의 임금이었던 풍왕이 그 전투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모름지기 그 전투를 동아시아 4개국의 국제 해상전으로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에 자신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연구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백강구 전투는 일본이 그 국제적인 그 전쟁에 처음 나서 그리고 전쟁의 주도권을 왜군이 쥐고 있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래서 왜가 그 변방의 섬나라에서 동아시아 역사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그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학자들은 백강구 전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고 그 중요시하게 된 이유 때문에 지금 중국의 학자들이라든지 그 일본 학자들의 영향을 받던 한국 학자들도 백강구 전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제 부흥운동군을 중심으로 보자면 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을 둘러싼 전투가 왜군과 당군이 주축이 된 백강구 전투보다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백강구 전투에서 실상 왜군이 보인 활약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전투의 내용은 일본 서기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외의 장수들이 백제의 풍왕과 더불어 날씨를 살피지 않고 백제국 대왕, 우리가 선두를 다투어 나가서 싸운다면 당나라 선박 170척 따위는 문제가 없사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 바닷물 조수가 어떠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나가 싸웁시다! 돌약하라! 그렇게 말하고 대오가 어지러운 가운데 군졸들을 이끌고 나아가 굳게 진치고 있는 당의 군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그러나 당의 선박들이 바로 좌우에서 배를 협공하여 에워싸고 싸우니 잠깐 사이에 왜군이 계속 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고 배의 앞뒤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편 당나라 진영에서는 왜군 함선이 겁도 없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격해오고 있다. 바람을 등지고 있으니 우리가 절대 유리하다. 적선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라!
그리하여 외의 함선 400척이 불탔다. 분하다! 내 이대로는 죽지 않겠다! 이야! 자! 덤벼라! 장군 에치노다쿠스가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고 분하여 이를 갈며 성을 내고 적군 수십인을 죽이고 전사하였다. 이때 백제왕 풍장이 여러 사람과 배를 타고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에치노 다쿠스는 풍왕이 외국에서 왕이 되기 위해 백제로 귀국할 때 군사 5천을 이끌고 풍왕을 호위해온 왜군의 장수였습니다. 중국축 사서에는 이 해상 전투가 벌어진 전쟁터의 실상을 연염장천 해수궤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그득하고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왜군은 함선이 무려 1000척에 달했는데 당나라가 주축이 된 170척의 수군에 의해 무참하게 패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왜군은 나당연합군과의 4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모두 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왜군은 1000척이나 되는 압도적인 선단을 보유했으면서도 170척의 나당군에게 참패를 당했을까요? 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이런 대규모의 군대를 태우고 싸워야 될 전함도 수준이 좀 낮고, 그 다음에 군사도 제대로 이제 훈련된 군대가 더 적고, 또 싸운 이제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수군하고는 이제 당의 수군하고 비교할 때는 그 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외가 1000척이고 당군이 170석, 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질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당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았느냐. 함선의 수로는 외국 수군의 함선이 월등히 많았지만 배의 크기나 구조에서 차이가 컸을 것이다. 노중국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김영관 연구관은 해상 전투의 경험 측면에서 왜군은 당나라 수군의 적수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당나라의 수군과 그 외의 수군의 전투력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외의 수군이라는 것은 전투에 처음 나선 겁니다. 국제적인 전투에. 당나라 수군은 고구려와의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동북아시아의 강국이었던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와 거의 막상막하의 국력을 가지고 있던 백제를 제압할 만큼 강한 그 당군과 그 외에서 온 왜군과의 전투는 이건 어린아이하고 어른들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당나라 수군이 동아시아의 대국이었던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던 반면에 왜국의 경우 해전다운 해전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출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선박 역시 해상 전투를 하기에 걸맞게 건조된 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백강구 전투에서 왜군이 주축이 된 수군은 나당연합군에게 여지없이 대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백강구 전투 혹은 백촌강 전투에 출정한 나당연합군의 장수 중에는 본디 백제 왕족 출신의 인물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구당서에는 나당연합군의 출진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인원 및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이끌고 진군하고 유인계와 부여용은 수군 및 굴량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류하여 함께 주류성으로 진군하였다. 여기 등장하는 부여이용이 누굴까요? 서기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비도성이 함락될 때 의자왕과 함께 당군에게 붙잡혀서 당나라로 끌려갔던 백제의 태자였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그가 백제 부흥군을 정벌하려고 출정한 당나라군의 향도가 되어 공격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여용과 관련되어서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 자료들이 거의가 다 부여용이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잘 보일까, 중국 황제의 신임을 얻을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여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다 자기를
멸망시킨 그런 정복자에게 저렇게 아첨하고 저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여용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이용해야만이 옛날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중국으로 끌려간 지 실제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뭐 엄청난 또 이제 실리를 얻고 공주대 양종국 교수는 부여융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융이 당나라로 끌려간 뒤에 당나라 고종에게 충성을 다한 것도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서 언젠가 잃었던 백제를 다시 찾으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우선 훗날 발견된 부여융의 묘지명 일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황제의 군대가 백제를 정벌하니 공은 멀리 천인을 거울로 삼아 순종의 길을 깊이 깨달았다. 훌륭한 학덕을 받들어 신명을 바쳤고 오랑캐의 풍속을 버리고 어진대로 돌아갔다. 공의 정성이 천자에 계속 다다르자 포상이 거듭 내려졌으니 마침내 지위가 경의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이렇게 철저히 당나라 황제의 신하로서 충성을 바쳐 인정을 받게 된 부여융은 드디어 당나라군이 선두에 서서 백제 부흥군을 정벌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마한에 남아있던 무리들이 개미떼처럼 세력을 규합하여 일어나자 황제는 크게 노하여 공을 웅진도독으로 삼고 백제 군공에 봉하였으며 웅진도총관 겸 마한 도안무 대사로 삼았다. 공은 신의와 용감성을 일찍부터 길러왔고 위엄과 포용력이 본디부터 충만하였으니 음락들을 불러 회유하고 간악한 무리를 섬멸하였다. 이 묘지명에 등장하는 마한에 남아있던 무리나 부여융이 섬멸하였다는 간악한 무리는 백제의 부흥군을 일컫습니다. 당나라에 항복한 뒤 포로로 끌려갔던 백제의 옛 태자가 무너져버린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들고 일어난 부흥군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다면 백제의 처지에서 보자면 용서받지 못할 배신 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순전히 부여융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태자였던 자신이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에 끌려가 있는 사이에 외국에서 부여풍이 건너와서 백제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용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여용 입장에서 볼 때 백제에서 일어나는 부여풍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개인적인 입장이나 자기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백제의 미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위협 세력이죠. 그래서 백제를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똑같이 둘 다 한 거지만 근본적인 이제 목적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세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직접적인 충돌이 제가 볼 때 이제 백촌강구 전투고 기록에 보면 백촌강구에서 부여융이 유인계하고 같이 이제 웅진으로 왔다가 웅진에서 배를 타고 부여융이 나당연합군에 합세하여 백제 부흥군 정벌에 앞장선 것을 나름대로 백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이다라는 양종국 교수의 해석은 글쎄요, 부여융을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주류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주류성은 백제 왕자인 부여충승과 부여충지가 군사를 지휘하여 방어하고 있었는데 겁먹지 말고 우리도 사업밖에 진을 치고 있는 나당군을 향해 활을 쏘아라! 장군! 적군이 상경을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못 들어느냐! 돌을 굴려라! 장군!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백촌강에서 무슨 전가를 가지고 온 것이냐? 예, 장군. 가운데 백촌강 하구에서 왜군 수군이 나당군의 수군과 결전을 벌였사온데 그런데 어찌 된다는 것이냐? 400척이 넘는 병선이 불타고 크게 패하였다고 합니다. 뭐라? 지금 그 군사가 주류성을 에워싸고 있는 나당군에 합류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그 많은 외국의 수군들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이냐? 일부 군사를 이끌고 백촌강으로 가신 대왕마마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대왕마마께서는 적군의 포위망이 좁혀져오자 간신히 옥체를 빼내요.
고구려로 망명하여 싸웁니다. 뭐라고? 대왕마마께서는 고구려로 망명을 하셨다는 말이더냐?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이더냐? 사실 풍왕이 주리성을 비워놓고 백강구로 달려나간 것은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건너온 왜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풍왕 자신의 심정적인 지지 기반이자 지원 세력이 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왜군에게 일정 정도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거에 그 백강구 전투에서 무너지니까 주류성에 있던 백제의 부흥운동군들은 사실 굉장히 그 심대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풍왕이 백강구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왜 오랫동안 가 있던 풍왕은 그 세력 기반으로서 그 외에서 파견된 왜군을 상당히 믿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또 부흥운동군의 지도자인 복신은 풍왕에게 그 죽임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복신이 살아있어서 주리성 전투를 지휘했다면 양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미 이때는 백강구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대승을 거둔 데에다가 부흥군의 정신적 지주였던 부여풍마저 고구려로 달아나 버린 뒤였기 때문에 백제 부흥군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뒤였습니다. 믿었던 외의 수군도 나당군에게 패퇴하였고 대왕께서도 국경 넘어 고구려로 망명길에 올라버렸으니 이제 더 버티기도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알았느니라. 공격을 멈추어라! 성문의 백기를 꽂고 성문을 열도록 하라! 서기 663년 9월 1일 백제 왕자 부여 충승과 부여 충지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나당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장군! 주리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진 북쪽의 여러 성들이 줄줄이 투항을 해왔소이다. 내 뭐라 하였소? 저들의 본거지인 주리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나머지 성들은 손쉽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하지 않았소.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예측한 대로 일단 주리성이 무너지고 부여풍이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두량윤성을 비롯한 나머지 성들이 큰 저항 없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들이 모두 항복을 하고도 한 달이 넘도록 굴복하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성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위치한 임존성이 그것입니다. 모든 반란 세력이 항복하였으며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이제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라. 그리하면 용서해 줄 것이야. 나는 백제국의 장수 지수신이다. 반란 세력은 내 놈들이 아니더냐.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백제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다. 자, 덤벼라! 저항군을 이끌고 임존성에 남아 최후까지 싸웠던 백제 장수는 그 이름이 지수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쌓은 그 아주 견고한 석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임존성 지역은 그 내포 평야를 끼고 있어서 군량미라든지 군수품 조달에도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운동 초기에도 그 거점이 될 수 있었고 백제 말기에도 백제의 그 서쪽 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지수신이 끝까지 그 버티고 그 부흥운동군을 이끄는데 지수신도 역시 그 도침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류성을 근거로 하고 있던 복신과는 별도로 지수신에 대한 기록이 이 대목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의 출신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리성이 함락당한 것과는 상관없이 최후까지 격렬한 저항을 벌이는 것으로 미루어
부여풍과는 관계가 소원한 도침이나 복신 휘하의 장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존성 공격은 신라군이 주축을 이루어 감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유신 등 쟁쟁한 장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무왕이 직접 나서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백제 잔당들이 모두 항복을 했는데 임존성 하나 때문에 군사를 여기에 묶어둘 수는 없지 않소?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하오나 너무 심려마시옵소서. 소장이 장졸들을 이끌고 나아가 곧 임전성을 함락시키겠사옵니다. 자, 가자! 그러나 신라군은 지수신이 이끄는 부흥군에게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그 대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임존성만은 지세가 험하고 성이 굳고 또한 양식이 넉넉한 까닭으로 30일 동안이나 이를 공격했으나 능히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들은 피곤하여 싸움에 염증을 일으켰다. 문무왕이 말했다. 지금 비록 이 항군대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으나 이 밖의 모든 성은 다 항복을 받았으니 이것으로도 가히 공이 없었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자, 군사의 대우를 정비하여 그만 신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런데 신라 쪽 장수 김유신 열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신라군이 적어도 임존성 전투에서만은 지수신의 부흥군에게 패한 것이다. 노중국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초기에 백제 부흥군의 중심지였던 임존성에 자리 잡고 이제 지수신입니다. 지수신이 이제 항복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버텼는데 그걸 이제 신라 군대가 가서 치보니까네 깨져버렸어. 신라군이 대표를 문무왕 스스로 가서 싸웠습니다. 그치, 동요했지만은 패배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무왕은 그게 철군하죠. 이제 해군을 합니다. 해군하면서 이제 변명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임존성은 멸망시키지 못했지만은 그동안에 거둔 전과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물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깨져서 더 이상 이제 그 함락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서 이제 돌아간 거죠. 신라 문무왕은 그 길로 경주로 돌아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김유신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도 포상을 하는 등 논공 행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존성을 함락시키지도 못한 채로 신라군이 경주로 철군을 해버렸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그 후로 임존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라군은 임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로 일단 경주로 돌아갔는데 이 다음부터는 당나라 군대가 신라와 임무를 교대하여 임존성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군이 30일 동안이나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한 성을 당나라 군이라고 쉽게 함락시킬 뾰족한 방법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이재의 수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신라군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물러가더니 이번엔 당나라군이 우리 임존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오고 있단 말이냐? 어리석은 놈들. 자, 방어 진지를 단단히 구축하라. 예, 장군. 임존성은 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축조한 산성으로서 방어하기에 유리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나라군을 이끌고 우리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장수 2명이 우리 백제 출신의 장수이옵니다. 뭐야? 백제 출신 장수라니 그게 누구란 말이냐? 흑치상지와 사타상여이옵니다. 뭐야? 흑치상주와 사타상여가 당나라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다는 말이냐? 이런... 추측이긴 하나 흑치상지와 사타성여가 부흥운동 초기에
임존성에서 전투를 벌일 때 지수신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임존성의 구조와 백제 부흥군의 내막을 훤히 꿰뚫고 있는 흑지상지와 사타상여가 임존성으로 쳐들어온다면 부흥군에게는 치명적이었겠죠. 흑지상자고 사타상이여, 내 이놈들 조국을 배반하고 오랑캐 진영으로 투항한 것도 모자라서 어찌 동지들에게 창칼을 겨룰 수 있단 말이냐. 오냐, 내가 내 놈들의 목을 베어줄 것이니라. 덤벼라! 이렇게 분기탱천에서 타오르는 적개심으로 전투에 임할 수도 있었겠지만 왕도 고구려로 달아난 마당에 부흥군의 장수였던 사람이 둘씩이나 적군 진영으로 넘어가 버렸으니 더 싸워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의기소침해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백제 부흥군의 용맹스런 장수였던 흑지상지는 어떤 경로로 당나라에 투항했을까요? 삼국사기 흑지상지 열전편에는 부흥운동 초기의 흑지상지의 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지상지의 부하들은 항복하였으나 그는 굴하지 않았다. 소정방이 의자왕을 가두고 군사를 사방으로 내어 크게 침략하므로 흑지상지는 좌우 추장 10여 명과 함께 도망하여 무리를 불러 모아 임존산성에 의거하여 굳게 지키니 10여일이 못되어 그에게 모여드는 무리가 3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에 소정방은 군사를 거느리고 임존산성으로 쳐들어가서 이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흑지상지는 드디어 200여 성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당나라 고종은 은밀하게 흑지상지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를 회유합니다. 그러자 흑지상지는 유인궤를 찾아가서 투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흑지상지가 투항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예 부흥운동 초기에 당나라 편에 넘어가 버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나당연합군에게 주리성이 함락되고 나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때 투항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나라 황제까지 나서서 회유를 했기로서니 백제 부흥운동을 위해서 빛나는 투쟁을 했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적군에게 포섭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양정국 교수는 흑지상지의 당나라 투항에 부여융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흑지상지도 결국 왜 투항을 했냐 할 때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도 백제 부흥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흑지상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데 이제 그 부흥운동을 어느 쪽의 부흥운동이 과연 이제 자기가 볼 때 정당한가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상황이 또 이쪽은 많이 바뀌었고 복신 도침이 죽이고 또 부여풍이 또 복신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부여융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의자왕 때부터 이 백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당 고종이 사신을 보내서 설득을 하니까 투항을 해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사신으로 갔겠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고종이 사신을 보내 흑지상지를 회유할 때 당나라에서 무슨 벼슬을 주고 장래를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미 당나라에 넘어가 있던 부여융이 보증을 하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임존성이 그 지세가 험준하고 성 안에 군량이 넉넉해서 좀처럼 함락시킬 수 없으니 부득이 사정을 잘 아는 흑지상주와 사타상여에게 군사를 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해야겠소. 장군, 아니될 말씀이요. 그들에게 군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얘기요? 흑치상지와 사타상여는 야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야심이 있는 자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만약 갑옷과 군사와 양식을 가지게 된다면 도적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보건대 흑치상지와 사타상여는 충성스러우면서도 꾀가 있어 기회를 타서 공을 세우려 할 것이니 무엇을 의심하겠소? 유인궤는 손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흑치상지와 사타상여에게 군사를 내어주었고,
두 사람은 유인계의 바람대로 신라군과 당군도 어쩌지 못했던 임존성을 함락시킵니다. 장군, 성문이 부서지고 적군이 성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분하다. 이리야. 마지막까지 임존성을 지키고 저항하던 지수씨는 처자를 버리고 고구려로 도망칩니다. 부흥 백제군이 부흥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좌절하는 순간입니다. 이후로 백제 유민들이 나당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한 번 더 나옵니다. 664년 3월 백제 유민들이 사비 산성에 의거하여 모반함으로 웅진 도독이 군사를 내어 이를 격파하였다. 이 기록을 끝으로 백제의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서기 665년 웅진의 취리산에서는 유인원이 주관으로 색다른 행사가 열립니다. 자, 신라왕과 새로이 웅진 도독으로 제수받은 부여용은 여기 나란히 앉으라. 흰말 한 마리를 잡았으니 먼저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말의 피를 입술에 찍어 바름으로써 화치를 맹약하도록 하라. 이어서 유인원은 유인계가 지은 맹약문을 당나라 황제의 명의로 낭독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날에 백제의 선왕은 반역과 순종의 도리에 어두워서 이웃나라의 우호를 돈독히 하지 아니하고 인척과도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고구려와 결탁하고 외국과 통교하며 잔폭하게도 함께 신라를 침공하여 성읍을 약탈함으로 평안한 해가 없었다. 이에 중국의 천자는 죄 없는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 번번이 사자를 파견하여 화친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험한 지리와 중국과의 거리가 먼 것을 믿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황제가 노하여 군사를 내어 이를 정벌하게 되었는데 깃발이 이르는 곳마다 한 번 싸우면 곧 평정되었다. 이에 백제 대사 가정경 부여유흥을 웅진 도독으로 삼아 선조의 제사를 받들어 그 옛 땅을 보존하게 하니 신라와 서로 의지하여 오래도록 벗이 되어 각각 지난날의 원한을 풀고 우호를 맺고 서로 화친하며 각각 조명을 받들고 영원히 번병이 될 것이라. 또한 사자 우위 위장군 유인원을 파견하여 친히 권유하는 뜻을 선포하는 것이니 이를 굳게 맹세하는 뜻을 희생된 백마의 피를 서로 입에 찍어 바름으로써 맹약하니 함께 의리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맹약을 배반하여 군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조차 끊어져서 그 남겨지는 것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문서를 금서철권으로 만들어 종묘에 간직하고 백제국 왕 웅진도독 부여윤과 신라국왕이면서 당나라의 계림도독부 도독인 문무왕과의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의 협정문을 누가 썼느냐면 유인계입니다. 유인계는 나중에 이후에 그 당나라 조정에 돌아가서 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웅진도독부에서도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과를 당나라의 그 황제인 고종에게 보고할 때도 다 유인계가 글을 씁니다. 문제는 신라의 경우 전순국이면서도 백제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나라가 변경을 침입하는 일이 있으면 종묘와 사직을 단절시키겠다는 맹세문의 내용은 백제의 옛 땅을 신라가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당에서는 이제 백제 유민들이 저렇게 저항을 강하게 하니까네 이제 유민들의 저항을 이제 완화시키는 방법이 그 왕자 융을 태자 융을 이제 그 도독으로 삼아 가지고 유민들이 이제 좀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운진도독이 되는데 사실 운진도독부는 이거는 이게 당나라의 한 기구입니다. 당의 한 기구. 다만 우두머리를 융으로 삼은 건데 이 융은 이거는 당나라의 한 관료입니다. 관료이고 그로 하여금 신라하고 이제 맹세하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냐 하면은 신라로 하여금 이 백제 고지는 이 백제 옛 땅 신라 너가 다스리는 안 되고 이거는 융이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 융은 결국은 당의 관료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 백제의 태자였던 부여융이 당나라에 의해서 웅진도독으로 임명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제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여융이 웅진도독이 됐으니 다른 형태로 백제의 역사가 계속되는 걸로 봐야 할까요? 부여용 입장에서 볼 때는 겉으로는 표현하여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또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다 들어줬거든요. 당나라가. 그래서 이 최리산 맹약문에도 보면은 여기서 백제가 어떤 백제의 재건이나 백제의 위상을 당나라가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신라와 똑같이 그 영토도 똑같이 보존하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신라나 백제나 똑같은 관계를 맺어서 영원히 번병으로서 서로 사해주기 지내라. 그러니까 백제의 존재를 인정을 해준다. 그런 것이 이 맹약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부여융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양종국 교수는 부여융이 웅진도독이 된 것은 그의 노력에 따라서 당나라로부터 얻어낸 것이며 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제 역시 당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을 했던 부흥군과는 달리 부여융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당나라를 설득하여 웅진도독이 됨으로써 백제를 재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김영관 연구관은 부여융을 도독으로 임명한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복지에 대한 지배 방식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나라가 취한 그 이의제의 정책은 당의 원래 그 정복지에 대한 지배 방식의 아주 기본입니다. 직접 지배보다는 그 기미 지배라고 그래서 그 점령지에 그 수장을 그 당에 그 공식 벼슬을 줘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쪽 그 정복 지역에서는 세금이나 뭐 노역을 징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고대 당나라 제국의 지방 통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중국 교수는 부여융이 웅진도독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총독부 관리가 된 거나 진배없기 때문에 백제의 독립성이나 백제사의 연속성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논자에 따라서는 부여융이 도독이고 웅진도독부에 근무하는 백제 유민 그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관료들의 활동도 전부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웅진도독부는 이거는 당나라에게 기구입니다. 그리고 부여융도 도독도 지가 자기 스스로 도독이 된 게 아니에요. 당나라가 임명한 도독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흥군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제 총독부 때 총독부에 근무한 한국인 관료들 전부 독립운동한 것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은 향상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백제는 부흥군이 나당연합군에게 패했던 서기 663년에 멸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 있는 인물들의 이후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백제 부흥운동하면 가장 먼저 흑지상지를 떠올리고 그를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정확한 사료상에 나타난 인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복신과 도침과 흑치상지 그 정도인데
그 흑지상지가는 당나라 장군이 됐다가 당나라에서 또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그 구당서나 신당서의 열전에 입전이 되게 됩니다. 그 열전의 내용은 대개의 경우가 백제에서의 행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당나라에 가서 군사적인 그 공을 세운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부흥운동에 못 바쳤던 다른 인물들의 경우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데 반하여 흑지상지는 열전으로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묘지명까지 발견되어서 당나라에서의 활력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죠. 백제 부흥군의 입장에서 보면 흑지상지는 한때는 부흥군 장군인데 마지막은 배반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게 왕조를 배반한 인물. 그다음에 흑지상지 당나라에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높은 벼슬을 또 하게 하는데요. 그런 이제 한편에서는 백제계 사람이 당에 가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례로는 될 수 있는데 그때 흑지상지의 활동은 백제인에서 활동한 건 아니죠. 당나라 관료로서 활동을 한 거다. 흑지상지가 당나라에 가서 군사활동을 이끌어서 제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백제의 역사가 아니라 당나라의 역사가 되겠죠. 백강구 전투에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나당연합군에게 패하자 부랴부랴 고구려로 달아났던 풍왕 부여풍은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 군사에게 붙잡혔다가 유배지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단재 신채호가 풍왕과 흑지상지를 비판한 대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 백제 중흥의 대업을 이같이 창피하게 만들어버린 자는 상자평 부여복신을 죽인 부여풍이니 풍은 곧 중흥의 백제를 멸한 제1의 죄인이다. 풍이 비록 죄인이나 풍을 싫어한 까닭에 백제를 배반하여 당의 노예가 된 흑지상지는 곧 백제를 멸망시킨 제2의 죄인이다. 그렇다면 당나라 조정에 의해 웅진 도독에 임명되었던 부여융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인원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백제의 옛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겁이 난 부여융은 당나라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는 옛 백제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 다음 백강구 전투에서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나당연합군에게 패퇴하고 주류성 맞아 함락당하자 줄줄이 망명길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류성이 함락된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군에게 남아있으면은 그 뒤에 일들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당나라군과 신라군에게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그리고 자칫하면은 경주로 끌려가고 중국의 장안으로 끌려갈 그럴 그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류성이 함락되기 직전부터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전라남도 보성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그 배를 타고 외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구려로 또 달아납니다. 일본 서기의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제의 주류성이 비로소 당에게 항복하였다. 이때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다. 주류성이 항복했으니 이제는 이를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제의 이름이 오늘에 끊어지게 되었어요.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을지. 하는 수 없지요. 배를 얻어 타고 외국으로 가는 길밖에. 백제의 유민들은 불타고 남은 외국 함선이 귀국할 때 그 선편을 얻어 타고 바다를 건너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 백제인들이 바로 일본의 고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는 일본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 국가적인 그 성숙도가 떨어졌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 국가를 다스리는 그 기본인 그 법률
율령이라고 하는 율령제가 완전히 그 성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 단계까지는 완전하게 진입을 못했던 단계였었는데, 이 백제에서 간 사람들이 그런 그 고대 국가, 율령 국가 성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족이었던 그 부여 자신, 여자신으로 일본 사회에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법관 대보라고 하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의 역할하는 그런 관리. 이 무렵에 많은 백제 유민들이 외국으로 건너갔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외의 수군 및 좌평 여자신, 달솔 목소 기좌와 백성들이 배를 띄워 외로 향했다. 백제국의 관위와 계급을 대조하였다. 다시 백제의 백성 남녀 400여인을 근강국 신전군에서 살게 하였다. 백제의 남녀 2천여 명이 동국에 살았는데 승려와 속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3년 동안 관식을 주었다. 이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문화를 어떻게 전해주었는지는 다음에 기회를 마련하여 탐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이 백제 멸망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맨 끝에다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해놨습니다. 백제의 말기에 와서는 그들은 행하는 일이 도리에 어긋남이 많았고,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범했다. 이익에 따라 기회를 틈타서 신라의 큰 성과 큰 진을 빼앗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이른바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 나라와 잘 지냄으로써 나라의 보배로 삼는 일이 아니었다. 이에 당나라 천자께서 2번이나 조서를 내려 그 원수를 풀도록 했으나, 겉으로는 따르는 체하면서도 속으론 이를 어겨 대국 당나라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신라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백제나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만 이익을 쫓는 것으로 논평한 것은 그의 신라 중심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을 대국에 죄를 지은 것으로 단정하고,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백제가 망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내용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덧붙여 놓은 것은 김부식의 사대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지요. 자, 그건 그렇고, 백제의 옛 땅을 신라가 복속해가는 과정은 백제의 역사가 아니라 신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백제의 수도가 있던 부여 지역을 답사하면서 부여해고라는 한시를 남겼습니다. 민족문화 추진회에서 번역한 내용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천척이라 전선이 바다 어귀 들어올째 육궁의 주옥 보석 모두가 눈물 짜고, 청아물에 떨어지자 풍류가 그치었고, 백마못에 잠겨들자 안개가 캄캄했지. 그 당시의 공명은 색인돌에 남아있고, 오늘날도 백제 유민 항복 깃발 통곡하네. 철양을 쌓아 반월성 그것으로 통하는 길, 벼 기장 들쑥날쑥 두세 마을 있을 따름. 부소 산속 궁궐이 어우러져 드높은데, 꽃같이 고운 궁녀 그 즐거움 어땠으랴. 십제의 신기로운 맥은 계로에서 끝나고, 사만의 제왕기운 신라로 모이었네. 강기슬글 가로막은 철옹성만 보았기에 많은 전선 바다물결 건너올 건 안 믿었지. 술잔 들어
계백에게 제사를 올리고픈데 안개 낀 낡은 사당 덩굴풀이 우거졌네. 관청 전각 쓸쓸히 초목 속에 서 있는데 시골 사람 전하는 말 의자왕의 궁이라나. 설이 내린 묵은 정원 무잎이 새파랗고 맑은 날 담장에 담쟁이 넝쿨 붉었네. 지금 북부 몇 고을이 복신을 기억할고 높낮은 산속이라 부역풍 찾을 길 없네. 오함 이미 옛왕조 절간으로 흔적 없어 석양바람 향하여 나그네 말 슬피 우네.